안녕하세요. 고양이 비대성 심근증 진단 및 치료 관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 W넷과 김민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0년, 2021년에 JFMS와 ACVIM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목차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제한된 시간에 비해서 양이 많아요. 특히 이제 케이스가 많은데 이 관련해서 좀 굵직굵직한 얘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양이 심근병증의 개요. 그 중에서도 모든 고양이 심근병증을 다 하려면은 너무 양이 많아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HCM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강의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HCM은 고양이에서 가장 흔한 심근병증이죠. 그리고 주된 특징은 좌심실 벽 비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완 기능의 저하가 특징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병태 생리로는 이제 추후에 다루게 되겠지만은 간단히 요약하면 좌심실 벽이 비대해지고 이로 인해서 심실 이완이 제한되면서 좌심방에 이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압력이 상승이 되고 관련돼서 폐정맥 압력이 상승이 되고 폐에 물이 차거나 흉수가 차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좌심방 혹은 좌심이 수준에서의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뭐 폐부종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진단 방법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임상 증상, 보여지는 보호자님이 이제 아이에 대해서 호소하는 증상들, 경우에 따라서는 무증상이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제 통상은 분당 한 50회 전후가 되는 호흡의 이제 곤란, 불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신, 혹은 활동 감소 등이 이제 진행할 수 있겠고, 참고로 신체 검사하면서 심잡음이 있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비대성 심근증이 있다라고 해서 다 심잡음이 들리는 건 아니죠. 통상 이제 이천방의 전방 판막에 이제 수축기 전방 이동이 있을 때 쌤이라고 부르죠. 일때에 통상은 이제 심잡음이 들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 진단이 이 HCM 진단에서 특히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당사선으로 보상성 심비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고요. 특히 이제 복배상에서 VD상에서 좌심위에 확장 소인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폐부종 소인이 있는지,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좌심방이 확장이 돼 있는지, 그리고 좌심실이 두꺼워져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리닝 검사군에서 이제 BNP 검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 트로포닌 I라고 하는 검사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요즘에는 이게 두 검사를 같이 비교하면서 이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추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혈압은 꾸준히 재야 되겠죠. 고혈압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심박수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전도도 확인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지 여부를 초기에 스크리닝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좌심방 압력 상승과 좌심방 기능에 관련된 심장 초음파 지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영상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깊게 다루지는 않겠는데 적어도 영상의학과에서 이제 제시하는 소견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 관련돼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좌심방이 커졌는지, 이게 직경이 실제로 뭐 16mm 미만을 일반적인 이제 정상 가이드라인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그에 비해서 18mm, 19mm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는지, 커져 있는지, 그리고 이걸 이제 대동맥과 비율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LAAO 비율이 1.8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좌심방이 보편적으로 이 아이가 커졌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고, 좌심방의 혈류 속도가 당연히 좌심방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느려지겠죠. 이에 대해서 문헌에서는 다양하게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0.5m/s 이상이 혹은 그 전후가 정상 범주라고 보통 보여지고 이게 급격하게 낮아질 경우에 다시 말하면 0.25m/s 즉 25cm/s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면 요거는 심각하게 혈류 속도가 감소돼 있다. 혹은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고도 이제 좌심방에 이제 수축 이완 시에 그 이제 직경의 변화를 가지고 LAFS를 이제 도출하게 되는데, 해당 지표가 정상보다 많이 미달돼서 20% 미만이더라 라고 하면은 좌심방 기능이 감소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소개되어 있죠. 치료의 전략은 사실 복잡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은 아무래도 이뇨제가 되겠고요. 그 이뇨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우리 피로세마이드로 알려져 있는 라식스가 되겠고요. 이 해당 라식스는 특히나 이미 폐부종 혹은 흉수로 이제 내원한 환자에서는 통상은 샷으로 이렇게 여러 번을 투여하는 방식이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CRI 거는 방식도 이제 쓸 수 있겠죠. 이 관련해서는 주치의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감안해야 될 것은 피로세마이드는 통상 작용 시간이 좀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6시간 지속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라식스가 last 6 hour의 이제 일종의 약자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통상은 약 용량은 개보다 저용량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로세마이드가 어떤 내성이 생기거나 충분한 이뇨 효과에 도달을 못한다,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토르세마이드로 전환을 하거나 혼용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토르세마이드는 반감기가 긴 약이죠. 통상은 하루에 한 번 또는 하루에 상황에 따라서는 2번 처방을 하는 경우도 많겠고요. 스파이로놀락톤이라고 하는 칼륨 보존형 이뇨제를 경우에 따라서는 혼용해서 쓰는데, 잘 개선이 안 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저칼륨 혈증이 심할 때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베타 차단제로 아테놀로를 흔히 즐겨 쓰게 되는데, 이 심박수를 감소시켜서 아무래도 DLVLTO의 이제 개선을 유도하는 게 인정이 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피모벤단이 특정 시절까지는 피모벤단이 금기다 혹은 쓰면 좀 곤란한 약으로 지부가 됐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스테이지 C에서 주로 특별한 해가 되지 않는다면 쓰는 추세로 되는 것 같아요. 관련돼서 저도 계속 쓰고 있고요. 좌심방, 특히 어떤 목적에 있어서는 좌심방의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경우가 많겠고, 다만 이제 너무 심한 LVOTO가 있을 때에는 이게 해가 될 수 있는지를 좀 주의해서 판단한다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마바캄텐이라고 하는 약이 이제 캄지오스정이죠.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 해당 약이 좀 논란이 혹은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죠. 이 관련해서는 약이 득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쓰고 있는 환자가 하나 있는데 개선이 되는 걸 확인하고 있고 잘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하지만 이제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이 비용 대비 효용이 있느냐라는 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약물 치료로는 당연히 산소를 주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식, 저염 시기를 하는 것, 혹은 예민한 아이들은 입원을 할 때 입원이 정말 득인가를 판단하는 것, 혹은 예민한 아이가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악화될 수 있으니 항불안제 처방을 고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적 검사들, 보편적으로는 방사선 촬영하고 초음파 확인하고 그다음에 BNP, 트로포닌 I 등등의 이제 추적 검사로 이제 질병 진행을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고, 이제 부작용 관련돼서 내가 주고 있는 이뇨제가 너무 세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탈수를 조장하기 때문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신부전 지표가 너무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고요. 혹은 이뇨제 중에 피로세마이드가 너무 아이한테 좀 작용을 많이 해서 저칼륨 혈증이 너무 심화되는 경우도 있겠죠. 관리 전략으로는 이제 보호자님과의 쉽게 말하면 소통이에요. 그래서 호흡수의 모니터링, 그리고 비노, 분당 호흡수가 얼마 이상일 때 이제 연락을 주신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이제 이 호흡수가 늘어났고 그 이제 폐부종이 발생한 인상이 명료하면은
이제 응급약 겸으로 해서 복약을 좀 더 뭐 한 포 정도 혹은 뭐 두 포 정도를 권장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심근병증의 개요 들어왔어요. 지금 목차밖에 안 했습니다. 이제 개요는 이제 이전에 다뤘던 내용들을 조금 심화해서 다루는 것이고요. 굵직굵직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대성 심근증은 6mm를 넘어가는 좌심실 벽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진단되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탈수가 있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고무풍선도 물풍선도 위축시켜 놓으면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방광도 마찬가지. 방광벽의 두께를 평가할 때 우리 고양이 방광염 환자에서 당연히 방광이 수축되어 있으면은 그 두께는 증가하는 것이고 방광이 확장이 되어 있으면 더 얇게 평가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좌심실 벽이 탈수 상황에서 6mm 넘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6mm가 넘는다가 그냥 단순한 일종의 컷오프가 되지는 않는다. 어쨌든 간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에서 6mm가 넘으면 좌심실 벽 비율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관련돼서 좌심실 이완 장애로 인해 좌심방압이 상승하고 좌심방이 확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혈류가 느려지게 되고 이제 폐부종 혹은 흉수 그리고 혈전색전증 발생이 가능하다. 발생률은 통상 전체 고양이에서 10%, 15% 확인된다라고 하고요. 특정 품종에서 유병률이 높다라고 하죠. 이 해당 이제 내용은 좀 스킵하고요. 메인쿤, 렉돌 알려져 있고 특정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확인된다라는 거 알려져 있죠. 그리고 통상 중년령 이후에서 발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이제 중년령에 접어들었을 때는 심장 초음파를 좀 권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적어도 BNP나 트로포닌 I 확인을 통해서 특정 어떤 컷오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좀 하시길 권장을 좀 강하게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혈압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고혈압인 경우 개에서도 너무 고혈압인 환자들은 심근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대성 심근증 감별을 위해서 갑상 기능 검사를 보낸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병태생리 일단은 넘어가고요. 메인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일반적인 기전은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면서 좌심실에 이제 이완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좌심방에 걸리는 압력이 상승하게 되고 좌심방이 확장이 되고 좌심방이 확장이 되면은 그 이전에 있는 혈류가 다 정체가 되겠죠. 그래서 폐정맥 압력이 상승하고 이제 폐모세혈관의 쇠기압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으로 이제 살살살 새 나가게 되면서 폐부종이 혹은 흉수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좌심방이 확장되어 있고 라고 하면은 통상 좌심에 이제 좌심 2라고 하는 오리클에서 이제 주로 이제 혈전이 살살살 이제 통상 SEC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스멀 이제 무슨 연기 피듯이 이렇게 혈류가 정체되는 현상이 초음파에서 관찰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특정 환자들에서는 혹은 전반적으로 심근 비유가 있지 않고 특히 심실 중격 수준에서의 비유가 있는 아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샘이 관찰이 되면서 대동맥 유출로가 좀 폐쇄되는 현상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촉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축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와 잘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내과 입장에서는. 그리고 방사선 촬영하고 보상성 신비대가 있는지 폐부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되겠고 CT, MRI를 심장 관련된 평가로 찍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문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mm 이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6mm 미만 이상이면은 진단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7mm 이상이면 중등도, 9mm 이상이면 중증이다 분류한다라고 하는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좌심실 유출로 폐쇄 가능성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들러붙는지 대동맥 유출로 방향으로. 그 다음에 좌심방이 확장이 되는지에 관련된 지표로는 LAAO 비교하는 게 있겠고 직접 이제 좌심방의 직경을 재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좌심방의 직경이 18mm, 19mm 넘어간다 라든지 혹은 LAAO 비율이 1.8, 1.9로 넘어간다. 이때 이제 확장으로 간주하게 되겠고요. 통상 이때 이제 우리가 B2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고, 하이리스크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좌심방의 구속기, 좌심 2의 혈류 속도가 0.25m/s 혹은 이거 러프하게 잡아서 0.4m/s 이하이면은 이제 혈전약을 뭐 처방한다든지 클로피도그렐을 이제 옵션을 걸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뭐 E 프라임이 뭐 12가 넘어간다, 뭐 15가 넘어간다라는 지표를 함께 이제 특히 인이에서 이런 해당 지표들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같이 참고를 하게 되겠고, 여러 이완기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함께 판단하면서 이 아이가 지금 좌심방 압력이 상승되어 있는 환자인지 이완기 장애가 아주 심한 상황인지를 유추하게 되겠죠. 한 가지 지표가 높다. 일종의 어느 정도 이제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지표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비엠피도 마찬가지예요. 통상 인정되는 거는 약간 높아, 보더라인에 걸려 있어 라고 하면은 이것은 일단 킵해놓고 갈 수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270이 넘어 라고 하면은 일단 보호자님께 이 해당 사실을 안내를 해드리고 심장 초음파를 아무래도 비싸잖아요. 보실지를 그래도 권유를 드려요. 그리고 안 보더라도 기억하시고 추후에라도 보시게끔 안내를 해드리고요. 증상이 없더라도. 그 다음에 트로포닌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련돼서 심부정 뭐 0.24 넘어간다 혹은 엄청 많이 높아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지표가 상징하는 바 심근의 어떤 허혈성 손상을 일반적으로 상징하니까 관련돼서 리스크를 고지를 하고 추후에 계획을 오늘 꼭 심장 초음파 못 하시더라도 이제 계획을 잡도록 권유를 하게 되고, 또 그거 떠나서 이에 대해서 어떤 판단한 리스크들을 공유하게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혈압 및 간별 진단 관련해서 고혈압군이다. 물론 고양이들 예민하죠. 관련돼서 병원에 와서 발생하는 긴장으로 인한 이제 가짜 고혈압의 가능성을 염두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록해놔요. 180이 넘어간다 혹은 200이 넘어간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일단은 감안해서 혈압 재는 것이 일단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발 만지는 거 예민하죠. 감안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검사 보내는 게 필요하겠고요. 초기에 특히 넘어가고, 증상 뭐 호흡의 곤란, 뭐 기침, 뭐 운동의 불내성 뭐 등등등 넘어가겠습니다. 심잡음이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다. 개처럼 심잡음이 들린다고 해서 이 아이다 뭐 판막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다. 그 다음에 좌심방 압력 뭐 상승 관련돼서 뭐 아까 계속 조금 반복됐던 내용이라 넘어가고요. 그리고 직경도 18mm, 뭐 정상이 뭐 16mm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뭐 18mm, 19mm일 때 좌심방 확장으로 간주한다. 혹은 뭐 비율도 마찬가지 뭐 1.6 미만이면은 일반적으로 정상 범주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또 1.8이 넘어간다, 1.9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좌심방 압력이 상승했겠다라고 판단하게 되겠고요. 뭐 혈류 속도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 넘어가겠습니다. 또 등장하는 내용이 LAFS죠. 그래서 좌심방의 이제 이완기 직경과 수축기 직경의 이제 비율을 보는 것이죠. 관련돼서 정상이 30%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20% 미만일 때 혹은 뭐 10% 미만일 때는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좌심방 이완 기능 관련된 평가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사실 있어요. 그 ACVIM 가이드라인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 E프라임도 있고 EA가 퓨전되어 있는 경우에 그걸 또 비교하는 지표들도 있겠고요. 다양하게 있는데 영상이 아까 상이하면서 이제 보편적인 지표들이 대세상 상승해 있는지, 그래서 좌심방의 어떤 이완 기능이 어쨌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는 이제 척도로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주된 목표는 당연히 이제 압력 상승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심부전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심박수를 좀 조절하는 게 통상 득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뇨제, 통상 피로세마이드로 시작을 해서 뭐 토로세마이드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다음에 베타 차단제, 아테놀롤 주로 쓰죠. 딜티아젬 뭐 요즘엔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죠. 그다음에 피모벤단을 쓰게 되고, 마바캄테는 아직 확립이 되지 않은 약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베타 차단제에서 아테놀롤 흔히 쓰게 되는데 관련해서 통상의 용량은 위와 같겠고요.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하루 한 번 처방으로 뭐 충분하죠.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클로피도그렐과 함께 처방을 한다든지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LBOTO 환자에서 1차 선택 약물로 일반적으로 권장이 되고, 심박수가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근의 어떤 산소 소모 요구량이 좀 감소하게 되고, 유출로 이제 폐쇄와 관련돼서의 어떤 좀 압력도 좀 해소가 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이게 결론적인 생존율 영장이랑 좀 관계가 없다라는 논문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해당 약을 처방하는 데에 있어서 어쨌든 기전상의 득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경미한 LVTO인 경우에 특히나 긴장이 많은 고양이에서 긴장하는 상태에서 심초음파를 봤다라고 간주하면은 조금 모든 지표들이 좀 과잉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경미한 상황이면은 통상은 반드시 이걸 치료해야 되나라는 논지에 있어서는 좀 고민할 여지는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피모벤단 통상은 개에서는 심근의 어떤 수축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처방한다라고 하면은 통상 고양이에서는 아무래도 좌심방의 이제 기능 개선의 목적으로 이제 처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는 초기에는 논란이 좀 많았다가 요즘에는 적용하는 데 있어서 득이 많다라고 좀 인정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부전 환자에서 생존율 증가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여러 논문들이 있겠고요. 하나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LBOTO가 있는 환자, 셈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제 이 관련돼서는 이제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써야 된다. 혹은 쓰더라도 관련돼서 효용이 있는지 좀 평가를 해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마바캄텐 기본적으로 심근이 좀 얇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좌심실 유출로의 혈류 속도가 낮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개선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수축력도 떨어지는지를 주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아직은 권장할 만한 약이냐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보호자님의 요청으로 쓰고 있는 한 환자가 있는데 일단 해당 환자는 득이 되긴 해요. 그리고 쓰고 있기는 하고요. 관련해서는 아직은 논의가 명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루진 않았습니다. 통상은 인위 기준에서는 특정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입각해서 이제 치료하게 되는데 2.5mg 통상은 뭐 5mg로 시작했다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2.5로 낮췄다가 상황에 따라서 개선이 안 되면은 뭐 증량했다가 이런 기조를 취하게 되겠고 중간중간 심초음파를 계속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혈전색전증 예방 전략 관련돼서는 같은 내용 무한 반복입니다. 클로피도그렐이 일단 통상 혈류 속도가 너무 떨어졌을 때, 좌심방이 확장됐을 때, 좌심방압 상승이 예측될 때에 적용하게 되겠고, 통상은 4분의 1T 정도를 복약하게 되죠, 고양이당.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위험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위장관 출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심장병이 있더라도 그런 경우에 이 출혈이 안 멈춰서 큰일이 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을 리바록사반으로 전환하는 게 득이 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변이 있다든지 혈구토한다든지라고 하면은 이거 빨리 빈혈 확인하고 관련돼서 대처하고 그다음에 약 끊고 그다음에 약 끊고 나서 뭐 당장 약 안 먹는다고 큰일 안 생겨요. 그래서 한참 좀 괜찮아지면은 이제 어떡할지 클로피도그렐 다시 먹일지 아니면 리바록사반 전환할지 뭐 등등을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아예 동맥혈전증이 발생했을 때는 요즘에 듀얼 테라피 많이 하죠.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관련 논문이 있는 건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환경 조절, 스트레스 최소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체중을 꾸준히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중을 개인적으로는 유지시키는 거, 반대로 너무 빠지는지 않는지, 너무 찌지 않는지를 이제 쭉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겠고,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빠지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게 흔한 것 같아요, 사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병기 B1, B, B2, 뭐 C, D 넘어가겠습니다. 뭐 관련돼서 쓰는 약은 뭐 피로세마이드, 피모벤단을 통상 이제 폐부종의 이력이 있을 때 혹은 중대한 정황일 때에 좀 고려하게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좌심방 확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테놀롤과 클로피도그레를 같이 고려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토르세마이드 변경하게 되겠고 상황에 따라 토르세마이드도 를 이제 퓨로세마이드가 혼용하는 경우도 있고 토르세마이드로 완전 전환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토르세마이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실제로 처방해 보면은 실제로 약 짓다 보면 약이 너무 용량도 작고 체중이 예를 들어서 고양이인데 2kg짜리예요. 막 1.8kg예요. 그러면은 약이 너무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약 처방할 때 거의 가루 날리듯이 하기 때문에 이 약이 첫 번째로는 잘 지어지느냐. 왜냐면은 뭐 티수가 뭐 0.15T, 뭐 0.3 몇 T 하면은 이게 정량이 잘 될까라는 그리고 이거를 갈아가지고 분주한 데 있어서 소실되는 거 관련돼서 문제 안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꽤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또 이거를 어떤 이제 수의 선생님들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테크닉 선생님들이 가시는 경우 있는데 이거 오차 범위가 너무 있겠다. 약이 하도 적기 때문에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저는 2T면 2T 혹은 1T면 1T 똑 떨어지게 약을 처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가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약을 잘 먹여야 되는데 이걸 못 먹으면 완전히 이제 문제가 커져요. 관련돼서 보호자님이 이 약을 잘 먹이시는지 실패하진 않으시는지 씹었는데 거품 무는데 일부만 먹는지 이런 것들이 잘 좀 뭐랄까요 소통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치료 전략 관련돼서 뭐 이뇨제 나오고 베타 차단제 뭐 계속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적 검사의 권장 주기는 사실 뭐 국내는 기본적으로는 통상 더 짧게 하죠. 특히 리스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그리고 또 보호자님의 지불 의사 비용에 대한 부담에 따라서도 달라지겠고 아이의 어떤 위급도에 따라 달라지겠고요. 그래서 경미한 경우엔 통상 6개월마다 추적하시오 라고 보통 말씀드리는 편이고 어떤 B2 좀 중대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3개월마다 판단하세요. 혹은 3에서 6개월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부전이 꽤 중대 이미 리스크가 있고 이미 이 폐부종의 리스크도 있었어 라고 하면 1에서 3개월마다 초음파를 보시라 라고 안내를 하죠. 그리고 뭐 중점 평가 항목들은 뭐 되겠고요. 그다음에 BNP도 마찬가지로 추적을 하게 돼요. 이 관련돼서 특히 개선이 될 경우에는 같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통상은 보면은 더 좋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는 비용의 부담이 있으신가 아닌가를 같이 여쭤볼 수밖에 없고 해당 지표의 효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가 되어야지 이 지표를 이제 추적하게 또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선 촬영 아무래도 저비용 검사이기 때문에 더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폐부종이 있더라도 인정하고 내복약 조절해서 퇴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특히나 예민한 아이들 증상이 없고 폐부종이 살짝 관찰이 됐을 때 입원했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 성격 봐가지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서 평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에 혈압도 간간히 재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보호자와 상의하면서 호흡수가 안정 시에 30회 미만이 꾸준히 유지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내복약, 특히 피로세마이드 같은 약의 반감기는 일반적으로 6시간 전후이기 때문에 내복약 특정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24시간을 커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추가 복약을 해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려서 비상약으로 운용을 저는 하게끔 안내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거는 사람 가치관마다 다르겠죠. 저는 좀 계속 소통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관련돼서 그래서 약 잘 먹였나요? 뭐 제 그냥 카톡으로 연락하는 경우 꽤 있는데 카톡 친구로 해놓아가지고 그래서 약을 뭐 예를 들어서 막 싸나운 애들이나 복약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애들이 성격이 다 하나같이 다 얌전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오히려 관리하기 진짜 힘든 건데, 그래서 약을 씹어서 일부는 뭐 거품 물었는데 일부 뭐 삼켰고 일부 뱉었다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딱 정해진 룰은 없는데 저는 50% 넘게 뱉은 것 같으면 느낌상 그냥 다시 먹이라 말씀드리고 한 70% 넘게 80% 넘게 먹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냅두라고 말씀을 통상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약을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비상약 사용을 저는 논의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약의 반감기 등등을 같이 공유를 하는 편입니다. 넘어가고요. 산소 렌트 가능하죠. 요즘에는 시끄럽지 않은 산소 이제 발생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 환자인데 해당 환자 쿠키라고 하는 비대성 심근증 환자이고 애초에 저희 병원 내원했을 때에 이미 좌심 이 수준의 혈전 의심운명 SAC가 관찰이 되는 바가 이미 있었고 이미 폐부종이 중대하게 있었고 그날 폐부종이 관찰돼서 입원을 낮 동안 시켰고 이뇨제 참고로 먹고 왔고 딴 병원에서 관리 받던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뇨제를 추가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긴장을 엄청 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개고흡을 계속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하는 정황이어서 상의하고 통원 전환했어요. 오히려 통원 전환하고 며칠 있다 보니까 폐부종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성격도 그런 경우 흔하진 않은데 아이의 어떤 성격, 성향도 좀 사실 이렇게 고려하는 면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된 지표들 2023년 4월에 왔고 이미 이때 거의 이미 말기였고 그래서 이미 약을 엄청 고용량으로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좌심방 23mm 그리고 LAAO 3.4 혹은 솔 엑시스에서 2.45 그 다음에 LA 확장 엄청 심하고 LAFS는 거의 2%면 거의 깔짝깔짝 거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혈전 의심운명이 관찰이 되고 그래서 관련돼서는 저는 피모벤탄 쓰는데 막 주저하는 편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적을 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하면은 빨리 빼버리면 되니까요.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라고 이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있는 대로 말씀을 통상 드리고요. 그래서 피모벤탄 처방을 하고 이거 TID 처방하는 게 득이 되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는데 저는 하루 2번이면 그 약 짓는 게 또 힘들기 때문에 하루 2번 플러스 1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려워서 그냥 다 3번으로 깔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심한 이 아이는 거의 뒤가 없는 인상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고요. 그리고 리바록사반 클로피도그레를 혼용하는 방향으로 썼죠. 이미 이제 혈전 의심유명이 관찰이 되고 매우 높은 확률로 혈전 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후 외래로 진료했을 때 어쨌든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꽤 안정되고요. 하지만 폐부종은 조금 있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거의 1년 넘게 흘려가게 됩니다. 식욕 활력도 멀쩡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엑스레이의 변화를 넣었냐라고 말씀드리면 4월 14일에 폐부종이 있었죠. 그리고 4월 19일에 참고로 14일 그러니까 주간 입원했거든요. 저녁 때 더 심해졌었어요. 그러고 집에 갔는데 4월 19일에 확인해보니 확 개선이 됐죠. 물론 이전 이뇨제보다 증량한 바도 있겠지만요. 참고로 이때도 증상이 있어서 오신 건 사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또 상황에 따라서 지금 또 차면은 이 아이가 그럼 또 입원시키냐? 아니요. 외래로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 아이가 일반화 될 수는 없는데 관련돼서 염두하는 것 중에서 사납지 않으나 엄청나게 예민한 아이 건드리면 막 개구업하고 진짜 막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은데 얘 뭔가 검사 잘못하다가 넘어갈 것 같은 인상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입원의 득실을 반드시 평가해야 돼요. 또 하나 검사하다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열, 혈액검사, 엑스레이 촬영의 득실을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이 정보 획득이라는 이득이 있는데 이걸 확인하다가 애가 잘못되면은 병원의 신뢰도도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랄까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환자의 인상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폐부종 개선에 반드시 또 입원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를 제가 조금 속으로 많이 좀 개인적으로 염두하게 된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를 넣게 되었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폐부종이 조금 있더라도 증상이 없어요. 밥도 잘 먹었다라고 하고요. 라고 하면은 그리고 복약도 잘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문제 있으면 복약을 한 번 더 하시라 이렇게 해서 리스크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잘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해 말이 되니까, 23년 11월, 12월 말이 되니까 갑자기 흉수가 차요. 근데 이때 뭐, 당연히 심장병이 워낙에 심하니까 흉수가 차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 조짐이 12월 초에 조금 보였거든요. 조금 보이는 바 있어서 확인했는데 여기 좀 심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이뇨제를 좀 증량해보는 방향을 쓰죠.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뽑아보자라는 이제 뽑아야 되기도 하고 호흡이 좀 바쁘니까 확인했더니만 생뚱맞게 유미흉. 그래서 유미흉 관련된 이거 확인 안 했으면 이뇨제 반응 없으면 계속 심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고 요 TG 흉수 뽑아서 흉수 검사했죠. 체강액 검사했을 때에 1288 혈중의 TG 중성지방은 그냥 생 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유미흉이죠. 그래서 루틴 복약하고 저지방식이 전환하고 이런 방향을 옵션을 추가하게 되고 추가했더니만 드라마틱하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때도 뭐 이미 말기는 뭐 말기니까요. 이미 애초부터 말기였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의 지금 대충 1년 된 상황이에요. 1년 정도 된 상황이고 치료한 지 이게 말기에서 이제 이미 혈전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좌심방에 혈전 들어있는 상황에서 이뇨제 엄청 높은 용량으로 쓰는 상황에서 이제 관리한 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흉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흉수가 좀 이상하면 뽑아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해당 이제 자료를 넣었고요. 그리고 시기 바꿔야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루틴 복약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틴 복약을 한다. 그래서 투여는 기조를 추가해서 개선이 되더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아이가 쭉 진료했었던 재진 엄청 많죠. 그래서 계속 막 한 달씩 약 못 지어줘요. 이런 아이들은. 통상은 이제 좀 길더라도 저는 2주 호흡 전후로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저도 안 잊어버리고 보호자님도 계속 어떤 소통이 연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뭐가 잘 안 돼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약 잘 못 먹이시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고 참고로 뭐가 중요하냐 복약이 실패하는 상황인데 개선이 안 된다고 해서 이뇨제를 증량시켜 버려요. 그러면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 보호자님이 갑자기 복약을 다시 잘 하게 되셔가지고 복약을 잘 하면은 확 애가 문제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조제의 실수는 없는지도 사실 잘 따져봐야 되면 저는 약을 그냥 단순하게 짓는 편이에요. 다 티수가 위에 보시다시피 뭐 모는 8T, 모는 몇 T, 모는 몇 T를 완전히 정량화를 해버립니다. 그에 맞춰서 쉽게 말하면 최소 공배수 따라서 이제 비율로 증량을 약을 이제 짓게 됐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라고 하면 그 실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똑같은 표준 용량으로 짓게 되고 특별히 오차가 없게 되고 참고로 어떤 거 SID 클로피도그렐도 저는 그냥 N빵에서 그냥 갈아버리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아싸리 하루에 한 번 먹는 뭐 스테이지 B에 속하는 애들이라고 하면은 하루 한 번이면 더 좋고 하니까 하겠지만은 이제 특정 병기 넘어가서 하루 2번 복약이 어쩔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루 한 번에는 SID로 넣고 하루 한 번은 BID로 넣고 2개를 N빵을 하고 계산을 새로 하고 하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너무 무서워서 그냥 N빵 하는 전략을 요즘에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토르세마이드 17일분 짓는데 참고로 이 아이는 체중이 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2T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2T 갈면은 이거 곱게 잘 N빵 안 되면 이거 제대로 약이 들어가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르세마이드 처방할 때 그런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처방하지는 그리고 체중이 너무 적은 아이들 처방할 때 좀 고민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 변화를 추적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지금 아이는 체중을 꾸준히 보는데 3.3kg였다가 3.7kg 그러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식욕이 좀 줄면서 이뇨제가 왜냐면 애가 안 좋으니까 계속 증량되거든요. 그래서 3.0kg 였다가 또 갑자기 또 잘 먹으면 3.4kg 그래서 비교적으로 대충 한 5%, 10%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계속 빠지고 있진 않죠.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체중 변화 시에 복약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기준이 결론적으로 고양이당 약이 나가는 방향을 쓰기도 하지만은 체중당 약이 나가는데 이 해당 체중이 좀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그럼 총량을 고정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그때그때 체중에 따라서 변화를 시킬 것이냐도 고민하게 돼요. 왜냐면 티수가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지거든요. 저는 통상 그 관련돼서 아이가 어땠냐에 따라서 그냥 좀 뭐랄까요, 동일하게 나간다든지 결론적으로 그 지난 텀에서의 약의 총량을 가지고서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내는 경우가 많고요.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약간 증량을 할 때는 그 이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증량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체중당 비례해서 증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재검을 아마 언제든가 10월 달에 했는데 체중의 감소 중에 이제 약을 증량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가 왔더니만 체중이 증량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체중당 용량은 동일하나 총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약을 지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적어 놓은 것이고요. 지표는 막 검사해서 애는 괜찮아도 그 좌심위에 SEC 관찰이 되는 건 사실 유사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표들도 막 엄청나게 좌심방압 상승되어 있는 이 아이는 EA랑 E 프라임, A 프라임이 퓨전되어 있는데 그거 이제 나타낸 지표들도 있잖아요.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고 속도도 막 16에서 19cm/s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LA 기능이 막 옛날에 2%였는데 지금 6% 늘어난 거 아니죠? 이 정도면은. 그리고 좌심방 확장 막 23mm 되어 있고 LAAO 막 2.8이고 막 이러면은 심근 막 6.3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뇨제를 이렇게 썼는데 무조건 그러면 이뇨제를 쓴다라고 해서 신부전이 막 팍팍되냐? 그거는 아이의 식욕, 활력을 계속 평가하다 보면요. 반드시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예측을 좀 하게 돼요, 사실은.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럼 이 아이가 이뇨제 막, 사실, 아까 여기 위에서 이뇨제 몇 썼나요? 라식스 2.4 쓰고 있고, 스파이로낙톤 2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참고로 집에서도 어쨌든 요거 불안하고 흥분하면 문제되니까 가바펜틴 저는 좀 까는 걸 선호하거든요.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피모벤당 깔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걸로 되면 좋겠죠. 좋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토르세마이드로 완전 전환하기가 좀 초반에는 좀 부담돼서 토르세마이드를 하나를 껴요. 중간 약으로 해서. 그래서 통상 이제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먹이시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데 그래서 해당 약을 0.15mg/kg으로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때 이제 그냥 이거 하루 한 번 약이니까 클로피도그를 여기다 때려 넣고 리바록사반 때려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약을 처방을 하는데 이 양이 엄청 세잖아요, 약용량이. 그래서 그 관련돼서 신부전 될 것 같잖아요. 신부전이 확 될 것 같잖아요.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애가 식욕이 적당히 있고 체중이 적당히 유지가 되고 음수가 적당히 되고 소변도 잘 보고 이 과정이 적절히 조절이 되면요. 체중으로 통상 저는 예측을 좀 하는 편인데 보편적으로 BUN 34, 이뇨제 증량해도 41, 크레아틴 1.6,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검사해요. 45에 1.7, 또 한 달 있다 검사해요. 49에 1.8, 그 다음에 개선이 사실 잘 안 돼. 막 이뇨제 또 증량해. 하도 2점에 49, 막 하루 이틀 사이에 막 크레아틴이 막 3, 4 되고 BUN 막 100 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아이 상황을 보면서 조절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너무 세면 빨리 빠꾸해야 돼요. 왜냐면은 폐물은 빨리 빠진 게 맞는데 이게 애의 컨디션을 확 악화시킬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결론적으로는 어떤 식욕, 활력, 그리고 탈수 평가, 그리고 체중의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막 거의 한 7개월, 8개월 막 약을 엄청 세게 먹는데 BUN 50에 크레아틴 2.5 아주 나쁘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저칼륨혈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있고 그걸 이제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스파이로노락톤을 처방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겠고 비교적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위기의 순간은 와요. 뒷다리 마비가 로 내원을 하게 됐고 이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너무 끝자락에 있는 아이고 보호자님도 자녀분 아기 키우시면서 고양이도 돌보시면서 쉽지 않았던 그간의 과정이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가치관이거든요. 통상 저는 옛날에는 제가 어쩌다 보니 동맥혈전증 환자가 꽤 많은데 그리고 개선됐던 환자도 꽤 많고 사실 사망한 환자도 꽤 많고요. 그래서
느끼는 바는 어쨌든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게 높은 질환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가 딱 정답이다 아니다를 얘기하기 사실 어려워요. 근데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그리고 비용, 수반되는 비용 등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요. 저는 보호자님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통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양측 마비였는데 한쪽은 뚫렸어요. 근데 반대쪽이 개선이 끝까지 좀 안 되다가 결론적으로는 사망했습니다. 그래도 거의 1년 정도를 잘 버텨줬고, 그 와중에 식욕이 떨어지고 안 좋았던 거는 요때뿐이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좀 됐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입원시켰으면은 모르겠어요. 입원시켰으면 오히려 더 빨리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시간 관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배뇨곤란 환자를 갑자기 제가 집어넣었어요. 이 배뇨곤란 환자를 넣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단 첫 번째, BNP가 536이 참고로 탈수가 있어서 왔고, 탈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오줌 못 쌌고 이런 지가 지금 좀 시간이 걸러가지고 왔고, BUN 뭐 높고, 크레아틴이 높고, 뭐 지금 방광 요 삼각 주변에 복수 음영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신장 주변에도 좀 이렇게 뿌옇게 음영 관찰이 되고, 이게 요도 나가는 길에 하얗게 유레트랄 플러그 같은 거 끼어 있는 것 같은 음영이 있죠. 이 해당 환자, 오줌 못 싸서 온 환자 당연히 배출이 안 되겠죠. 그리고 신부전 3기 뭐 이러면은 BNP는 그냥 심장 문제가 없어도 상승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게다가 탈수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를 수액을 적게 줘. 수액을 막 안 줘. 라고 하면은 지표 개선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그 두 번째, 첫날에 이 지표 가지고서 또 이런 게 약간 일종의 패러독스 같은 게, 이날의 초음파 보면요. 당연히 탈수가 있으면은 내강의 볼륨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근이 두꺼워져 보여요. 그러면은 무섭거든요. 수액 주기가.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해당 환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오줌 못 싸서 왔을 때 심근 몇 밀리였냐면요. 7.9mm, 그리고 7.9mm 막 좀 두꺼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근데 그러면 심근이 두껍다고 해서 무조건 비대성 심근증이냐? 아니에요. 다른 지표들을 다 종합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좌심방 확장이 없어 라고 하면은 일단은 탈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가짜로 두꺼워졌을 수 있겠다를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영상의학과에서 관련된 소견으로 적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영상의학과 이제 선생님과 소통을 잘 하는 게 또 필요하겠고요. 이게 가짜로 오버해서 평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음날 됐더니 탈수가 개선됐어요. 그랬더니 심근은 이제 제일 두꺼운 데만 확인한 건데 어쨌든 5.9mm 정상, 뭐 상한 혹은 좌심방 확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딱 얘기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 아이는 나중에 BNP 다시 검사했고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BNP는 통상 인정되는 게 뭐 100 넘어서도 있겠지만 270 넘어가면 좀 믿는 편이기는 한데, 지금 뭐 500 넘는다, 1000 넘는다, 뭐 급성 신손상 오줌 못 싸서 뭐 온 아이들, 뭐 FIC 환자들 막 1000 넘는 애 수두룩 빽빽이에요. 막 BUN 막 100 넘고 크레아틴 막 5 넘고 있는 이런 뭐 급성 신손상 애들. 근데 그걸 가지고서 수액을 안 줘. 탈수가 명백한데 이것은 문제다 라는 것을 제가 항상 비슷한 논지로 말씀을 드리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사실 그 내용이 핵심이라 나머지는 생략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논지를 통해서 수액 관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적어 놓았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소변 잘 나오고 체중이 입원 중에 평가가 되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 살짝 과소화되고요. 이거 돌릴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탈수가 있는 환자를 가지고서 너무 심한 뭐 초기에 막 너무 때려 넣는 것만 아니면은, 요즘에는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수액 쓰잖아요. 그냥 무조건 막 체중당 뭐 얼마 쓰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특정 혈압이 떨어졌다든지 하면은 혈압이 올라갈 때까지 막 단기적으로 쓰고, 좀 특정 위기를 개선시킨 다음에 좀 뭐랄까요, 특정 시간에 비례해서 위기 리스크에 비례해가지고 동맥 압에 비례해서 뭐 이런 거에 비례해서 탈수 교정들을 하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금이 다 제 환자는 다 조금 아픈 애들이 없어요. 이 아이도 동맥혈전증으로 온 애고요. 결론적으로는 개선이 다 된 아이들을 말씀드리는데, 이 아이는 희한하게 좌측 앞발로 이완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위치에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일단 다 떠나서 만져봐서 차가워. 그리고 도플러 혈압계로 혈류가 측정이 돼, 안 돼.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피 뭐 짜서 나오면은 락테이트 확인해서 비교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당 그런 것들 확인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뭐 확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데, 급하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당장 급해 애가 막 개고파고 아파서 난리 나고 막 한 정황이면 일단은 진통제 쓰고 이뇨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죠. 이제 산소장 들어가고 일단 상황 보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 차트 그냥 복붙해서 넣어놨고요. 관련돼서 심근 IBS가 8.5mm였고 그 다음에 좌심실 외벽이 6.9mm였고 그 다음에 LAD는 아주 확장은 아닌데 18mm였고 그 다음에 LAAO는 2.27이었고 좌심이 내에 혈전으로 의심되는 어떤 SEC 혈전 의심 물질이 관찰이 됐고 그 다음에 동맥 이제 해당 위치 초음파 봤을 때 겨드랑 동맥 수준에서 혈류 신호가 확인이 안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좀 이렇게 영상의 효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련해서 또 다른 것들 지금 현재 정황에서 결론적으로 뇌관련 손상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점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겠고 동맥혈전증 사실 양측 후지로 오는 경우가 많겠고 그때에 개인적으로는 동맥 초음파를 좀 애가 조금 웬만하면은 애가 보다가 죽을 것 같지만 않으면은 결론적으로는 신동맥까지 이게 혈전이 쌓였는지 아닌지를 좀 보기 위해서 초음파를 좀 봅니다. 그래서 막 거기까지 쌓였으면 뭔 짓을 해도 안 된다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옛날에는 막 희망 고문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사망하는 환자도 많이 보다 보니까 무조건 다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아이한테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비슷한 이제 선배 환자들이 있잖아요. 갔던 길들을 설명을 드리고 거의 맞춰서 이제 본인의 가치관 그리고 비용, 효용 그리고 상황의 리스크 등등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약 쓰는 거 혈전증일 때 쓰는 약들도 정립이 좀 돼 있죠. 그래서 달테파린 초기에 쓰게 되겠고 그다음에 클로피도그렐 통상 한 티 그냥 복약시키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피무멘단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득이 된다라고 하면 쓰는 것이고 이뇨제 이제 저용량 반복해서 쓰는 게 일반적으로는 득이 되죠. 한 번에 고용량 쓴다기보다는 그다음에 뷰토파놀 초기에 쓰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펜타닐 패치를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펜타닐이 이제 정맥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CRI 걸어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소장 넣어놓고 가만 냅둬야죠. TPA 특별히 TPA로 옛날에 많이 썼었고 요즘에는 잘 안 쓰는 추세이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쓴다고 무조건 득되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얘는 안 쓰고 사내고요 사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폐부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선이 나중엔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체중의 변화로 봐요. 그래서 5.24kg로 내원했다라고 하면은 체중이 빠지고 왜 체중의 변화도 같이 보게 되냐면은 한 대충 그래도 5%는 적어도 좀 빠지게 만들거든요. 이뇨제 쓰면서 그게 좀 빨리 만드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만드는 경우도 있고 폐부종이 얼마나 심했냐에 따라서 왜냐면은 이게 동맥혈전증인 경우에는 일단은 특정 시점 넘어가면 아파요 엄청. 그래서 일단 덮어놓고 과호흡을 하게 돼요. 이게 아파서 가쁜 건지 이게 폐에 물 차서 가쁜 건지 이상하면 엑스레이 찍어봐 하는데 이게 들락날락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고양이에서 많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엑스레이 하루에 4번씩 찍고 말이 쉽죠. 하다가 이제 애가 넘어가 버리면은 이것도 이제 컨트롤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체중의 변화를 추정하는 경우가 저는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소포화도도 마찬가지 귀에 걸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이것도 애가 아파서 막 튀어댕기면은 사실 유지 잘 안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아식스도 6시간 간격으로 쓰다가 용량 줄여서 쓰다가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오버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래서 이제 며칠 통상 표준 입원 기간은 짧으면 2, 3일 동맥혈전증일 때 그리고 그다음에 폐부종도 마찬가지고요. 통상 폐부종 한 2, 3일 정도 입원하면 일반적으로 퇴원하죠. 그리고
혈전증 개선되는 데까지 좀 보는데 한 4, 5일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완전 다 낫고 집에 가는 걸 기대를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하고요. 보편적으로는 혈류 신호만 있고 다리가 쉽게 말하면 썩어가는 정황만 아니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통원 조치해버립니다. 이 혈류 신호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막 혈류에서 혈압 재변 막 한 40 들려요 라고 하면 얘는 그냥 퇴원시켰거든요. 예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적어놨지만은 23일에 내원했는데 27일에 수축기 동맥압이 그 해당 위치에 도플러 혈압 계상에서 40 정도 들리더라. 그리고 온감이 좀 애매하고 색깔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되더라 하면은 이제 통상 걸음걸이 보면 이렇게 꺾였다가 돌아왔다가 꺾였다 돌아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아니네요. 여기 금일 130으로 그래서 퇴원했었는데 언제냐면 12월 30일에 퇴원했었는데 그 다음에 아니네. 27일 날 퇴원했었는데 보니까 30일 날 내원했더니만 혈압이 돌아왔더라를 아마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클링이 초기에 있었는데 이제 관찰되지 않고 필드색도 좀 돌아왔다 라고 하네요. 제 차트상. 그 다음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보호자님께서 참고로 이 아이는 지역병원에서 그 비대성 신호증 관리하던 아이예요. 안 하던 아이는 아니에요. 알고 있었고. 근데 문제는 보호자님이 출장이 잦으세요. 외부 출장이 잦으시고, 그리고 약을 먹이시기가 쉽지 않은 아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호자님도 좀 초기 이때만 해도 숙달이 덜 되셨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을 잘 못 먹이셨고, 그래서 다시 재검했더니 물차 있어요. 흉수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복약을 몇 번을 막 설명을 다시 드리고 막 저 JFMS 저 ISFM에서 이제 영상 있잖아요. 필건으로 먹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렇게 뷰리또 랩해서 싸가지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이제 먹이는 방법, 뭐 넬카라도 씌우시고 뭐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리고 진짜 안 되면은 포줄 잡자라고도 해요. 실제로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너무 싸나오면 포줄 잡고 그건 진짜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그리고 가바 팬틴 먹이고 그냥 앨살이 그냥 깔아놓고 자,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아이는 복약 실패로 악화된 정황이에요. 왜냐면은 거품 물고 뭐 뱉었어요.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판단하지 않고 개선이 안 되네. 이뇨제 늘려. 이렇게 하다 보면 끝도 없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반복되면서 어느 시점에 보호자님이 약을 갑자기 잘 먹여요. 그러면은 확 그냥 애가 신부전 지표가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건 딴 건데 뭐 복약 문제 없나요? 그래서 복약 문제 없어요.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재검했나 봐요. 그래서 뭐 좌심이 수준 혈전 뭐지? 태어났으면 어쩌 요날 초음파 봤더니만 검사는 좌심방학장 유사하다라고 하고 LAFS는 조금 증가해도 낫죠. 사실 6%였는데 13%라고 하니까 경미한 개선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SEC 혈전 의심 음영은 이날 관찰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친구는 다 두껍고 그 다음에 LVOTO가 있더라. 그 다음에 LAP 상승 소견은 좀 개선됐다. 여러 가지 지표를 혼합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EA가 퓨전된 상황이어서 요것과 E'A'을 비교하는 지표를 이제 차용해서 이제 적어주신 것 같고요. 영상의학과에서. 그 다음에 좌심이 혈류 속도는 22 cm per sec에서 그 다음에 33 cm per sec로 조금 리스크는 있다. 뭐 이럴 때는 뭐 상황에 따라서 혈전약을 좀 더 쓸까, 리바록사반 표준 용량보다 좀 더 쓸까, 아니면 뭐 이뇨제를 더 쓸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걷냐? 좀 개선이 했더니 뭐 초기 개선하고 초기예요. 좀 느릿하긴 한데 통상은 꺾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리가 좌측 다리였고 안 꺾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보면은 일반 입원, 관리 입원, 보호자님이 출장이 잦아요. 그래서 1박 2일 출장, 2박 3일 출장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보호자님 외에는 이제 본인의 이제 가족분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약 먹여주실 수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요즘에는 그 투약을 위해서 방문해가지고 하시는 그 패시터라고 하나요? 그런 서비스도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 아이가 기본 성격이 사납고 그 다음에 경계를 하고 아무나 약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이었고 병원에 오면 밥을 안 먹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입원해서 약만 먹인다의 기조로 일반 관리 입원을 받았었고 그래서 관리 입원 받으면 안타깝죠. 왜냐면 밥 안 먹어요. 약만 먹고요. 그러고 집에 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가 문제냐? 목약이 까다로운 아이는 잘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개선이 되고 잘 유지된 지 9개월. 특별한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출장을 가셨는데 요번에는 그냥 내비뒀어요. 그래서 2박 3일, 1박 2일 한번 건너뛰어 봤대요. 큰 문제 안 되셨대요. 얘기 들어보니. 근데 2박 3일 갔다고 왔더니 재발했어요. 그래서 보호자님 왜 아무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싸나워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안 나와요. 혹은 냉장고에 올라가서 안 나와요. 그래서 출장 가신 2박 3일 내 동안 약을 못 먹였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후지마비, 개구호흡이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동맥혈전증이 뒷다리로 이완이 된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가능성은 낮아요. 이 아이는 입원을 했고요.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고 목표는 마지막을 보여드린다가 되었고 실제로 그날 밤에 사망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이뇨제를 얘도 엄청 세게 썼죠. 세게 썼는데 왜냐면은 이게 야금야금 세게 쓰거든요. 살금 세게 쓰는데 이 관련해서 어찌됐든 개선이 안 되니까 조금씩 쓰는 거죠. 호흡이 집에서 안정된다 손 치더라도 엑스레이 찍어보면 좀 개선이 안 됐다든지 초음파 보면 개선이 안 됐다든지 그러면은 어쨌든 계속 감안하면서 보거든요. 아이의 컨디션, 식욕도, 체중도. 그러면은 많이 늘었냐? 안 그래요. BUN 40에 크레아틴이 1.4. 오히려 특별히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제 짝대기가 좀 잘못 꺼졌는데 제가 이거 좀 옮기다가 어떻게 했냐? BUN 어쨌든 추적 중에 막 33, 한참 이뇨제 세게 먹을 때도 33에 크레아틴이 2.8 아주 나쁘진 않죠. 사실. 이때는 뭐냐? 이때 안 좋을 땐 뭐냐면 저거 다시 재발했을 땐가 보네요. 어찌됐든 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냐면은 요 초기에 발생했을 때 CK 올라가는 거 보세요. CK가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죠. LDH도 마찬가지고 ACT도 마찬가지고 심근 손상시 동맥 혈전증 있을 때에 관련돼서 근 손상되잖아요. 손상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올라오겠죠. 그래서 CK 막 초기에 이미 첫날부터 올라왔으면 얘는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온 거예요. 이 아이는 초기에는 바로 온 셈이 되겠고 관련돼서 막 2만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 많겠죠. 그리고 개선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전해질 불균형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스파이로락톤을 좀 초기부터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로 인해서 좀 약간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라고 저는 좀 믿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왔었던 아이 25년 2월 2일이에요. 얼마 전이죠. 2주 전입니다. 이 아이를 요따가 잠깐 집어넣은 이유는 제가 봤던 혈전 이건 그냥 혈전이에요. 의심의명이 아니고 혈전 중에서 제일 무서워서 요거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폐부종이 있었고 참고로 한번 발생 이력이 있었던 아이고요. 쿠키라는 아이였고 아까 쿠키 하나 더 있었죠. 이 아이도 쿠키인데 나이도 어린 애가 한번 발생 이력이 있고 재발했고 다리 하나 잘랐던 애고요. 이미 한쪽 다리를. 그리고 재발했고 이번에는 꽤 개선이 되는 와중인데 혈전 잠깐 볼게요. 동영상. 혈정이 이제 저 2000판 판막 깔짝깔짝 거려요. 이거 둥글둥글 돌아다니는데 이거 어디 확 돌까봐 무서웠고 결론적으로 이게 돌아가지고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꼬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는데요. 이 해당 아이는 일단 비대성질이 똑같아요. 폐수종이 있고 제가 조금 문제 있는 애들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엄청 문제 있는 애들이라 좌심이 혈전 있고 좌전지 이 아이도 좌전지인데 좌전비 동맥 혈전증 있었던 아이였고 요 해당 발이 이 패드가 다 까맣지 않고 하얀 요 핑크색인 부분 있잖아요. 요 주변부들 이 그냥 허해요. 만져보면 그냥 냉감 있고 일단 비교해보면 냉감 있고 다른 지표들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것은 락테이트든 다른 검사 해볼 수 있겠고 어찌됐든 간에 이 아이는 이제 타 병원에서 이제 어쨌든 할아버지 키우시거든요. 치료의 의지가 처음에는 별로 없으셨어요, 사실.
그래서 관련해서 아빠를 쩔뚝거리니까 당연히 근검절게 문제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르신이니까 좀 지켜보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해서 내원했는데 좌측 전지 발가락이 너무 차가워. 혈압도 안 들려. 도플러 혈압계 했더니 맥박도 측정 안 돼. 다른 다리는 다 잘 들려. 100 전후로 돼. 그리고 그 해당 위치로 이제 예, 동맥 초음파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외상 있나 뭐 이런 것도 보죠. 특별한 문제 없어. 뭐 이렇게 확인하게 되거든요. 엑스레이 찍었더니만 폐부종이 있어. 그 다음에 심근 두께 두꺼워. 그 다음에 심실 중적도 두꺼워. 그 다음에 뭐 LAFS가 한 10%로 떨어져 있어. 그리고 LA 안에 혈전 의심되는 물질이 관찰되고, 그 다음에 좌심 이외는 거의 혈전 물질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고, 이것도 돌면 엄청 무섭죠. 그 다음에 저 좌심이 혈류 속도도 27cm/s로 낮게 측정되고, 그럼 27cm/s라고 해서 뭐 이거는 뭐 0.25보다 높아서 괜찮냐? 아니죠. 그냥 기본적으로 낮은 거죠. 자, 어찌됐든지 이 아이는 동맥혈전증 뭐 다 떠나서 그냥 통상 이런 경우면 그냥 무조건 클로피도그렐이랑 리바록사반 같이 먹든지 아니면 달테파린 같이 쓰든지 해야죠.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신부전 어떤가 혹은 뭐 그러니까 통상 이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탈수도 동반돼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폐부종이 아주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의 수액을 좀 주고 가는 것이 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개구호흡도 하고 이제 우리 불감 손실도 감안해야 되고 그거는 이렇게 리스크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폐부종이 심하면 폐부종도 개선을 시키는 걸 같이 고려하고 혈압만 괜찮으면 일단은 약간 수액을 주는 것이 좀 뭐랄까요 기여하는 바가 조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 수액을 조금 줬던 애고요, 사실. 지금 뭐 BNP가 뭐 1500 측정 불가라고 하고 트로포닌 I는 뭐 정상 47배라고 하고 뭐 하네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TPA 당연히 비용 부담 있으신데 할아버지께서 선택하시지 않으셨죠. 저도 뭐 적극 권장하지도 않고요. 있는 대로 말씀드려요. 요즘에는 쓰나 안 쓰나 뭐 살 놈 살고 죽을 놈 죽는다.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펜타닐 패치는 붙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치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요. TPA 쓴다고 뭐 더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람 가이드라인처럼 이제 특정 골든 타임 내에 있고 해당 약이 좀 쓸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가 일치한다라고 하면 써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당시의 호흡이에요. 가쁘죠. 그리고 경험상 발생하고 특정 시점이 넘어가면 엄청나게 아파하고 엄청나게 싸나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혈전 의심 음영이 관찰이 되는 바 있고 폐부종 경미하게 좀 있었다. 다음에 좌심방 엄청 크다. 뭐라 되겠고, 그리고 좌심방 요 LAFS 거의 뭐 깔짝깔짝 거의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저는 이 할아버지가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엄청 아이를 더 사실 뭐 이게 어르신이고 조금 뭐 살아왔던 세대가 다를 뿐이지 동물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계속 제가 뭐 이것저것 요구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관련돼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이 아이도 다 나서 간 게 아니에요. 며칠 이제 확인하고 사망할 것 같지 않아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막 썩거나 할 것 같지 않아가지고 보낸 건데 사진 찍어주시고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이완된 다리가 순환만 되면은 집에 가면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영상인데 이 해당 영상이 그래서 아이 다리 어쩌냐면요. 좀 왼쪽 다리 너덜너덜 너플너플거려요. 그래서 잘 제대로 걸었다가 꺾였다가 제대로 걸었다 꺾였다가 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꺾였다가 제대로 걸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관찰하나 그래도 식욕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네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발생했던 것은 12월 1일, 22년 12월 1일이었는데 벌써 한 3년 됐죠, 대충. 어찌됐든 그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뭐냐면요. 어쨌든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님 있는데 비용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내복약이 떨어진 것 같은데 연락을 안 받으시고
저는 카톡으로도 하는데 카톡도 좀 잘 안 보시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어차피 뭐 죽을 병인데 이거 뭐 치료해야 되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어떻게든 좀 약을 좀 시기를 권장을 드렸고, 그래서 뭐 그거는 사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원하시지 않았다기보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군병에서 약을 조금 먹이시다냐 못 먹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대충 2달 지났나요? 한 달 좀 넘게 2달 지났네요. 그래서 갑자기 동맥혈전제 뒷다리 양측 뒷다리로 와서 폐에 물차서 호흡이 곤란하다라고 상의하러 오셨어요. 재발했습니다. 그때부터 힘든 시간이 또 갔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뇨제는 막 세게 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 뭐 2번 뭐 1 쓰고 스펠라노톤 뭐 1 쓰고 하면 뭐 세게 쓰는 거 아니었잖아요. 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해서 좌전지 동맥혈전증은 개선이 됐는데 양측 후지 동맥혈전증이 생겼어요. 이게 3월달에 폐부종 생겼고, 근데 여전히 비용 부담이 있어요. 어쩔 수 이게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참고로 외래로 관리하는 게 논문상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해보아야 되죠. 어차피 다른 옵션도 없고. 그래서 확인했더니만 애가 살았어요. 일단 살았고, 이 관련돼서의 모습인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요? 포인터 옵션에서 아이가 밥 먹고요. 이제 걸어가는 거 볼게요. 다리가 좀 안쓰럽죠. 이렇게 꺾여서 걸어가요. 이렇게 막 너덜너덜해요. 신경이 어쨌든 손상이 좀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동안 걸었어요. 한동안 계속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안쓰러운 바가 좀 있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뭐 그래도 걱정돼서 뭐 막 테이프 붙여주시고 했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랬는데, 보행이 한 2개월 정도 지났더니 개선이 돼요. 저는 참고로 다리 썩어서 자른 애도 있고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가는 길이 걱정이 됐는데, 헛들 뭔가 좀 불편하기는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걷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요것은 참고로 23년 지금 올해 23년이요. 25년 2월에 지금 현재 잘 살고 있어요. 이건 지금 최근 영상이에요. 좋아 보이죠? 그리고 여전히 검사는 좀 쉽지 않고요. 그냥 부담이 있으셔서 또 내복약 관리하면서 드물게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나 검사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체중 변화 혹은 식욕 변화 뭐가 있으면 연락 달라라고 좀 조건을 걸어놨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벌써 약 많이 잡으면 3년인데 잘 살고 있다. 잘 걸으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어쨌든 이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 동맥혈전증 다른 환자들이 희망을 걸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존버는 승리한다. 그리고 입원이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도 있나 보다. 그리고 비용 부담도 이 병에 있어서 참 큰 문제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주치의가 환자를 놓지 않으면 어떤 방식이든 좀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좀 가장 뭐랄까 대충 치료한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러프하게 치료하는데도 제일 오래 살고 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뭐 중간평가 했었던 내용이고요. 넘어가고요. 신부전이 심하냐? 안 심해요. 왜냐면은 BUN 45, BUN 60, BUN 96 요때는 입원했을 3일이고요. 그 다음에 퇴원하고서 BUN 48, 크레아틴인 뭐 한 2 정도 옛날에 3.4 올라갔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한참 보태 9개월 지났는데 크레아틴 2.1에 BUN 44면 뭐 양호하잖아요. 이뇨제를 꽤 그래도 증량하면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이뇨제 초기에가 중요해요. 어쨌든 폐에 물도 안 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증상도 개선이 되고, 너무 탈수도 안 되는 적절한 용량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거는 좀 소통이 좀 필요하다. 특히 초기에. 나중에 어떤 안정기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좀 약 길게 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는 좀 촘촘히로 평가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똑같이 뭐 칼륨 문제 없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언제였나요? 2월 13일 날에 약 받으러 오셨어요. 그냥 아이 인상 확인하고 체중 확인하고 약 내드립니다. 그래서 할아버님께서 잘 키우시고 있고요. 검사는 좀 제한적인 거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저희 병원 박철 원장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하면은 배어 나오고, 배어 나오면은 이제 밝아지고, 그러면 감동을 시키고, 그러면은 이내 어떤 내 자신이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정성을 다하면요, 그게 이제 어떤 나랑 그리고 세상을 좀 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저는 이 말이 되게 느끼한 말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좀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이 전달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이 어쨌든 죽고 살고 하는 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가 좀 길었는데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혹은 뭐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